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 벡터가 뭐였는가라고 해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공간상에서의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출발한 거를 되짚어보면, 그러니까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네, 뭐 그러한데 물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출발해 보자면은 공간상에서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계속 반복적으로 써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예, 그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해 주자.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 우리가 벡터라고 이해하면 좋아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화살표 혹은 공간상에서의 한 걸음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은 벡터 이미지가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벡터를 가지고 무슨 계산을 벡터를 만들었으니까, 그죠? 벡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만든 겁니다. 실수를 만들고 뭐 허수를 만들고 복소수를 만들었듯이 유리수를 만들었듯이 벡터라는 걸 만들어서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무슨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벡터의 벡터끼리의 덧셈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은 다른 거고 스칼라 배, 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죠. 그죠? 뭐 요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요렇게 됐었고, 하나는 뭐 요렇게 되는 계산이었었습니다. 그죠? 요런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런 계산할 때 몇 가지 얘네들이 잘 만족해라는 규칙들이 있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기 이런 수학과스러운 설명이라니 라는 사족을 붙이면서 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 둘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벡터여야 하고, 벡터에 더하기를 했는데 벡터가 안 되면 안 되고, 당연히 차원이 같은 벡터들끼리만 그래서 덧셈을 할 수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뭐였더라? 그 다음에 뭐 항등원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역원이라는 게 존재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라고 했었고, 스칼라배도 마찬가지로 이 결과가 벡터여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걸 두 개 교환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항등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등원은 이게 곱하기해서 벡터가 나와야 되니까 어떤 주어진 임의의 벡터에다가 뭘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숫자 1이죠. 숫자 1을 곱하면 그 자기 자신의 벡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숫자 1이 요 스칼라배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역원은 없습니다. 여기는 항등원 역원 써놨는데 여기는 생각해보면 역원은 안 써놨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원은 뭐냐, 역원의 정의가 뭐냐면, 그러면은 어떤 네모가 있어서 거기다 벡터 A 스칼라배를 했더니 항등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항등원은 아까 숫자 1이라고 했었죠. 근데 두 개의 벡터를 두 개의 벡터래. 이 벡터의 스칼라배를 하면 결과가 벡터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 1이 나올 리가 없잖아. 당연히 그럼 앞에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항등원 자체가 연산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역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원 이야기는 여기서 빠지는 거고, 분배 법칙은 뭐 이런 겁니다. A, B를 쓰면은 좀 곤란하네요. 여기 위에 노테이션을 맞추면 J, K, Lm, 뭐 K 더하기 L, 뭐 A 이런 계산이 KA 더하기 LA랑 같다든지, 뭐 분배 법칙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K에 A 더하기 B를 하면 이게 KA 더하기 KB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분배 법칙이 잘 성립하면 됩니다. 잘 성립해요. 이런 것들이 잘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라는 걸 정의하고 덧셈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스칼라배, 리얼 넘버를 곱하는, 실수를 곱하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 복소수를 곱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벡터에다가 복소수를 곱하는 것이 좀 아까 제가 분명히 실수를 곱하는 걸 우리가 스칼라배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린 배웠잖아. 3월달 한 달 동안 배웠죠. 복소수라는 게 숫자의 끝이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복소수를 곱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산 자체는 가능하죠. 그냥 복소수를 그냥 원소별로 곱하면 됩니다.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얘를 벡터를 평면에다 나타냈을 때 의미가 조금 달라지겠죠.
복소수를 곱하면은 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1 플러스 i를 곱하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보통 책마다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저희 수업 시간에서 스칼라베라고 한다면 실수를 곱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라는 걸 정의하고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 이런 계산을 정의하고 말하자면 이런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정의를 한 거죠. A 더하기 B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하자. 원소끼리 더하는 것을 정의했었고 스칼라베는 어떻게 했냐면은 스칼라를 각 원소에다가 곱해주는 걸로 하기로 하자. 라고 정의를 하고 그렇게 정의하고 났더니 아까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을 잘 만족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모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고 자 오늘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뭐 덧셈하고 스칼라베는 좀 쉽습니다. 너무 쉽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벡터를 가지고 벡터끼리의 곱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책 이름에는 단원에는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3 벡터의 크기와 내적 이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면 식상해서 이제 잘 안 듣게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맨날 중요하대. 그래서 좀 식상하죠. 뭐 다 중요하대.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벡터의 내적을 이해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오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벡터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주어진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벡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정의를 합니다. 벡터가 주어졌을 때 뭐 요 A 벡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저 벡터의 크기를 무엇로 정의하면 좋을까요? 어떤 저 벡터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무엇을 가지고 말하면 좋을까요? 저 화살표의 길이. 그죠? 저 화살표가 길면 벡터가 큰 거고 저 화살표가 짧으면 벡터의 크기가 작은 거고 이라고 하면 좋겠죠. 요 화살표의 크기로 화살표의 길이로 요 벡터의 크기를 정의합니다. 뭐 화살표의 길이로 그럼 앞으로 벡터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자를 재봐야 되나요?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자, 벡터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AX, AY, AZ로 써진다고 했습니다. X방향으로 얼만큼, Y방향으로 얼만큼, Z방향으로 얼만큼 뭐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공간좌표상에다 그려볼까요? 라고 한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 이미 그냥 양수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AX 요만큼, 뭐 AY 이만큼, AZ 요만큼. 요게 지금 이쪽이 Y축이죠. AY, 이쪽이 AX, 이쪽이 AZ가 되고 여기서 이런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요 벡터를 공간좌표상에다 나타내면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겠죠.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냥 원점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원점에서 출발해서 X방향으로 AX, 원점에서 X방향으로 AX만큼, Y방향으로 AY만큼, Z방향으로 AZ만큼 간 그 화살표의 길이는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직육면체의 대각선이네요. 그죠? 직육면체의 짠짠짠짠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재면 될 겁니다.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되죠? 직각삼각형 뭐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이거 여기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요 길이 구한 다음에 직각삼각형 뭐 이렇게 2번 하면 나오죠. 그리고 걔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AX제곱 더하기 AY제곱 더하기 AZ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됩니다. 뭐 유도해봐도 되고 집에서 해보세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배우죠? 그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사실 똑같은 이야기이네요. 대각선의 길이니까 원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생각해도 좋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게 저 벡터의 길이라고 우리가 벡터의 길이 혹은 벡터의 크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A 벡터에 여기다가 이렇게. 예.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겁니다. 절대값. 예, 기호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주어진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다른 뭐 복소수의 절대값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과 거의 뭐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실 그런 결과를 보여주네요. 우리가 어떤 벡터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벡터의 크기를 잴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예, 그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했을 때 길이에 해당하는 우리 아무 벡터나 제가 여러분한테 숫자를 대면 2,-5,4요 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게 뭐냐면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5, z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는 그 화살표를 뜻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화살표의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벡터에 대해서 세 번째 연산을 배운 겁니다. 벡터에 덧셈할 줄 알고 벡터에다가 스칼라에 실수를 곱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벡터의 크기를 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이게 벡터의 크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요 크기를 알고 나서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정의합니다. 이제 벡터의 내적을 정의할 겁니다. 요 적은 여기서 곱하기에 해당합니다. 예, 곱하기라는 뜻을 가진 한자고요. 내는 안내자입니다. 한자가 낯서신가요?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 in, 예, in, out 할 때 그 in에 해당하는 그 한자입니다. 예, 자, 벡터의 내적인데 두 벡터의 곱셈입니다. 이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두 벡터를 곱하기를 이제 정의할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요 곱하기 기호를 이렇게 쓸 겁니다. 가운데다가 점을 찍을 건데요. 조금 눈에 보이게 조금 잘 찍어주면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틱 잘 안 찍어줘요. 예,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이렇게 성의껏 그려주면 됩니다. 자, 얘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벡터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뭐 볼 거 있나요? A 벡터는 AX, AY, AZ일 거고 B 벡터는 BX, BY, BZ일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두 벡터를 곱하기 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거입니다. 원소끼리 곱하면 되지 않겠어요? 제일 쉬워 보이죠? 예, 원소끼리 곱하는 게 제일 쉬워 보입니다. 예, 원소끼리 곱해가지고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틀린 답이니까. AX, BX, AY, BY, AZ, BZ 해서 이거 새로운 벡터로 만들면 예쁘장하지 않겠어요? 덧셈, 뺄셈이나 다를 바가 없어지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 저기를 벡터의 두 개의 곱셈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정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 라고 물어보면 쓸모가 없어서입니다. 이렇게 곱하기 계산을 하는 건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복소수의 곱셈하고 마찬가지예요. 복소수의 곱셈할 때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끼리 곱해서 안 했죠. 뭔가 좀 규칙을 따라서 했습니다. 왜 실수분끼리 허수분끼리 곱해서 안 했을까요? 쓸모가 없어서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복소수의 곱셈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분배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그 계산이 쓸모가 있으면 그렇게 정의했을 거야. 근데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벡터를 두 개 이렇게 성분끼리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만들어낸 벡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합니다.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define 어떻게 정의하냐면 A 벡터의 크기를 가지고 옵니다. 좀 아까 방금 배웠던 첫 번째 A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둘을 숫자를 곱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뭘 곱하냐면 코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뭐래? 여기서 이 세타는 뭐냐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입니다. 각의 크기.
이거 제가 찾아봤어요. 이것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무려 정의가 나옵니다. 각이 뭐게예요? 각이란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고 있습니다. 각이란 뭘까요? 모르겠죠. 각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건 것 같은데 각이란? 하고 하면 되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각이란 제가 찾아봤더니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시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이란 도형이에요. 어떤 도형이냐면 두 개의 시점이 같은 반직선. 그러니까 시점을 여기다 고정해 놓고 반직선, 반직선. 그러니까 여기는 종점으로 갖고 시점으로 갖고 이렇게 서로 나가는 이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하고 각의 크기를 요것의 크기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시점을 일치시켜요. 시점은 전혀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벡터가 어디로 가냐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일치시켜도 그 벡터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점 두 개를 이렇게 일치시키면 여기 각이 이렇게 있겠죠.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요 세타가 그걸 의미합니다. 혹자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저것도 됩니다. 저것도 되고요. 사실 근데 코사인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을 할 때 당연히 반직선이니까 하나는 180보다 크고 하나는 180도보다 작습니다. 당연하죠. 합쳐서 360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180도보다 작은 것을 우리가 보통 각의 크기로 부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와, 저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코사인 세타는 또 뭐래? 벡터의 크기까지는 대충 알겠는데.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벡터가 주어지고 또 다른 벡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내적을 계산할 수 있는가? 못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저 벡터의 내적을 계산한다고 칩시다. 제가 두 벡터를 임의로 줬어요. 2,-5,4랑 1,2,3의 내적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를 냈다면 벡터의 내적의 정의가 이러하니까 첫 번째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될 겁니다. 이 정도쯤은 우리가 여기서 배웠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벡터에도 크기를 계산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루트 아까 1, 2, 3이라고 했나? 1제곱, 2제곱, 3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네. 14, 루트 14 하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어떡하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세타가 정의가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죠? 공간좌표상에다가 2,-4,를 놓고 1,2,3을 놓으면은 각이 있긴 할 거야. 그죠? 그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에 각이 있긴 한데 우리가 그 각의 크기를 알아낼 재주가 없죠. 공간상에다 할 때마다 그런 벡터 이렇게 공간장에다 그려놓고 각도기를 가지고 와서 각의 크기를 잴 수가 없잖아.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되기는 한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계산하는지는 그래서 뒤에 보긴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계산인가? 왜 저따구로 내적을 정의했단 말인가를 이해해 볼 건데요. 자, 벡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A 벡터고요. 하나는 B 벡터가 이렇게 있고 세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대체 저 A, B 코사인 세타,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 참고로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니까 곱하기를 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벡터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벡터 두 개를 서로 내적시키면 그 결과는 숫자입니다. 벡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제가 여기서 아까 좀 아까 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이유가 얘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 곱이라고 부릅니다. 곱하기를 했는데 곱하기를 할 건데 결과가 스칼라로 나와 숫자로 나와 라는 뜻에서 쟤를 스칼라 곱이라고 부릅니다. 스칼라 배랑은 다릅니다. 스칼라 배는 스칼라를 그 벡터에다 곱한다는 의미가 되고 얘는 벡터 두 개를 서로 곱하는 벡터의 곱인데 곱은 곱인데 그 결과가 스칼라로 나와. 그래서 스칼라 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봅시다. 첫 번째는 A 벡터의 길이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B 벡터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거기다 곱합니다. 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생각을 해보면 얘를 A 벡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봅니다. 수선을 내려보면 A 벡터가 있고 코사인 세타는 생각해보면 요거 분의 요거에 해당하죠. 그죠? 예. 아니다. 요건 사인 세타지. 쏘리. 요 길이에 해당하죠. 그죠? 여기 수선을, 예.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생각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요거에 해당합니다. 요거 분의 요거. 그러니까 A 벡터랑 코사인 세타를 먼저 곱해버리면 사실 요 길이가 됩니다. 그죠? 요 길이가 뭐에 해당하냐면 얘는 지금 A 벡터의 크기였었고 얘는 요 길이는 B 벡터의 크기였었는데 얘는 뭐에 해당하냐면 A 벡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대각선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은 밑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B 코사인 세타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되겠죠.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됩니다. 내적은 이겁니다. 네, 이걸 계산해 주는 게 내적입니다. 그래서 내적은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결과로 내보냐면은 한국말로 풀면 한 벡터의 크기 곱하기 곱하기 다른 벡터의 뭘로 한국어를 써야 얘가 좀 더 예뻐질까? 한 벡터의 크기 곱하기 다른 벡터의 앞선 벡터 방향으로의 크기를 곱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은 아까 했던 요 벡터가 요렇게 A 벡터가 이렇게 있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그건 지금 무슨 계산을 하는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A, B 코사인 세타니까 첫 번째 B 벡터의 길이는 이렇게 되고 요 길이가 바로 A 코사인 세타에 대응합니다. 그죠? 여기가 A니까 A 코사인 세타는 요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는데요. 그죠? 그거를 말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벡터의 크기 여기서 한 벡터를 우리가 B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B 벡터의 길이,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다른 벡터 A 벡터의 앞선 벡터가 B 벡터죠. B 벡터 방향으로의 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A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벡터의 덧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요 자꾸 이렇게 색이 겹쳐서 좀 그래서 요 A 벡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벡터의 덧셈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요렇게 가는 벡터 더하기 요렇게 가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A 벡터랑 똑같아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벡터를 덧셈을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꼬리 이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면 결국 요거가 되죠. 그러니까 요 벡터는 요거에서 이 A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벡터는 말하자면 B 벡터와 평행하죠. 같은 방향이죠. 그죠? 그리고 이 벡터는 생각해보면 B 벡터와 수직하죠. 그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항상 요 벡터는 A 벡터는 B 벡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B 벡터와 평행한 방향의 벡터 더하기 B 벡터와 수직한 방향의 벡터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A 벡터 끝을 이렇게 수선으로 내려서 지금 우리가 A 벡터, B 벡터를 그릴 때 뭔가 특별한 장난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의 어떤 A 벡터, B 벡터가 오더라도 우리는 벡터 하나, B 벡터를 일단 정해놓고 B 벡터의 크기를 정해놓고 나머지 벡터 A 벡터를 원래 앞선 벡터와 평행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나눠놓고 나서 평행한 방향의 크기를 곱하면 됩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한 벡터의 크기 곱하기 다른 벡터의 앞선 벡터 방향으로의 크기, 요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벡터의 내적으로 정의합니다.
되게 복잡하지 않나요? 그냥 속 편하게 이거 곱해서 말지. 새로운 벡터를 그래서 정의하지. 왜? 뭐가 필요하다고 이런 계산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 오늘 이번 시간 끝 아니면 다음 시간 시작할 때쯤에 대해서 왜 이 계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줄 겁니다. 아무튼 이해가 되시나요? 예,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 생각을 해보면 A 벡터, B 벡터를 이렇게 정의하니까 만약에 B 벡터, A 벡터 순서를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B의 크기, A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될 텐데 이 코사인 세타는 같죠? 그죠? 세타는 두 벡터가 서로 이름을 바꿔도 각의 크기는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 내적 B 하나, B 내적 A 하나 결과가 같아야 되겠죠? 예, 유식한 말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림을 바꿔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얘를 지금 우리는 기준을 처음에 한 벡터를 B 벡터로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여기 지금 A, B 했을 때 별로 안 똑같아 보이지만 예, 똑같은 그림을 했을 때 기준을 A 벡터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겠네요. 그죠? 한 벡터를 A 벡터, 요게 A 벡터의 길이고 여기가 세타인데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B 벡터의 크기가 될 것이고 여기는 아까 지금 A 코사인 세타를 찾았는데 B 코사인 세타를 찾아도 되겠네요. 그죠? B 코사인 세타는 어디에 해당할 거냐면은 요 B를 A 방향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예, 여기가 지금 B 코사인 세타가 요 길이에 해당하겠죠. 그죠? 요 길이가 될 겁니다. 여기가 B니까 여기 세타니까 여기가 B 코사인 세타, 여기는 굳이 따지자면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해도 되는 거죠. 그죠? A 그 다음에 B 코사인 세타 두 개를 곱해도 요 결과가 나오겠죠. 요게 내적한 결과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 요렇게 했을 때 요거 요렇게 곱하든 요거 곱하든 뭔가 같으면 이상한 것 같지만 예, 계산해보면 결과적으로 같게 됩니다. 같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벡터든지 하나의 벡터를 먼저 기준으로 삼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벡터를 우리가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사형시킨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프로젝션, 한국어로 사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림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여기서 이 방향에 이렇게 수직하게 빛을 쪼여요. 그림자를 만들면 이 벡터가 여기에 어떻게 그림자로 생길 거냐면 여기까지 생기겠지. 그죠? 그림자를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 그림자의 길이를 재는 겁니다. 유식한 말로 그걸 사형시킨다라고 말하고요. 그림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벡터의 길이와 그 다른 한 벡터의 원래 방향으로 벡터의 그 그림자의 길이를 곱하면 두 개의 그 벡터의 길이를 곱하면 그게 곧 내적이 됩니다. 그게 내적의 정의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하는지 모르겠는데 벡터의 내적이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픽적인, 그림적인 의미는 이해가 되겠는데 여전히 계산은 안 되죠. 그죠? 예. 벡터 두 개를 이렇게 주었는데 나는 그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내적이 뭐냐면 이 벡터의 길이랑 그 다음에 이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사형을 시켜. 그래서 나오는 요 길이를 두 개의 길이를 곱하면 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벡터를 두 개를 주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못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계산을 실제로 하려면 다른 정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벡터의 정의의 첫 번째인데요. 굳이 쓰자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을 붙일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내적을 다른 식으로 정의할 겁니다. 자, 요 벡터의 크기 구하는 걸 한번 봅시다.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걸 봤더니 요런 계산을 맨날 하네요. 그죠? 어떤 주어진 벡터가 있으면 자기 원소를 제곱해가지고 더하는 계산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이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원소를 곱해가지고 더하는 이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 자기 원소를 곱해. 자기끼리 곱해. 그리고 더해. 뭔가 이게 자기 자신을 제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닌가? 네. 뭔가 원소를
제곱 했으니까 무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기 자신의 제곱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 A 내적 A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제곱 같은 느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얘는 지금 참고로 뭐랑 같을 거냐면 A 벡터 크기의 제곱과 같죠. 그죠? 왜냐하면 크기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고 그랬으니까, 루트가 없어졌으니까, 예,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떤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제곱한 자기 내적 자기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정의하기로 한다면 A 내적 B는 어떻게 정의하면 자연스러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자기 원소 순서대로 X성분, Y성분, Z성분 각각 곱해서 더했으니까, 예, 두 벡터의 이런 서로 다른 벡터가 왔을 때 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우냐면은 X성분끼리, Y성분끼리, Z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굉장히 이거랑 자연스러워지죠. 그죠? 얘도 그러면은 순서대로 곱해서 더한 게 되는 거고, 얘도 두 벡터 이렇게 왔을 때 순서대로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결과가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좀 아까 곱한 것까지 했었는데요 라고 했었는데, 곱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곱해서 나온 결과 3개를 쪼록 더해주는 겁니다. 더하면 이제 하나의 숫자가 되죠. 얘는 벡터가 아니죠. 더하면 하나의 숫자가 됩니다. 얘를 우리가 A 내적 B로 정의합니다. 예. 얘가 벡터의 내적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예.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 벡터의 내적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원소끼리,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 2개가 있으면 원소끼리 곱해서 더합니다. 이건 3차원 벡터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고, 4차원 벡터는 별거 아니죠? 원소가 4개 있을 테니까 4개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11차원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1번 곱하기 해서 쭉 11개를 더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차원이 오더라도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예,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2차원 벡터라면 여기 없을 것이고, 3차원 벡터, 4차원 벡터는 네 번째 게 있을 것이고, 11차원, 200차원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또 다른 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 단박에 드는 의문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문점이냐면, 얘와 얘는 같은 결과를 내줄 것인가가 중요하죠. 예, 벡터의 내적을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것과 저렇게 한 것이 의미가 같을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그죠? 예, 같을까요? 같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겠죠. 네, 같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도 정의하고 저렇게도 정의해요 라고 하겠죠. 실제로 이 둘은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나 이렇게 정의하나 어떤 의미의 벡터 A, B가 오더라도 이렇게 계산한 것과 이렇게 계산한 것의 결과가 같습니다. 오, 신기하지 않나요? 네. 무언가 둘 다 모두 길이 비스무리한 것에서 오기는 했습니다. 그죠? 출발이 길이 비스무리한 거에서 왔죠. 첫 번째 A 내적 B는 한 벡터의 크기 곱하기 다른 벡터의 그 방향으로의 크기, 요 두 개를 곱한 거고, 얘의 출발점은 뭐였었냐면은 어떤 주어진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는 연산으로부터 걔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러면은 다른 벡터가 서로 다른 두 벡터를 곱할 때도 걔와 비슷한 연산을 정의하자라고 했으니까 얘도 출발이 뭔가 길이 비스무리한 녀석이긴 했습니다. 두 개가 진짜 같을까요?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요? 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짜 그런가? 어떤 주어진 벡터를 주더라도 이 계산하고 이 계산하고 같다고? 이상하지 않나요?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세타를 구하는 게 일단 관건이죠. 그죠? 세타를 모르니까 얘가 같은지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계산은 잘 못하겠잖아. 그죠? 잘 못하는 계산인데 이거랑 같은 걸 어떻게 이 계산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요 계산은 만약에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산 잘 못하겠는데 이 계산은 사실 누가 와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벡터를 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2, 마이너스 5,4라고 그 다음에 1, 2,3이라고 얘 두 개 내적시키는 거 숨 참을 동안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시작해가지고 딱 참을 동안에 끝낼 수 있는 계산입니다. 2, 마이너스 10, 12 더하면 4 그리고 하면은 숨 참을 동안 우리가 보통 숨도 안 쉬고 할 수 있어. 숨 참을 동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벡터를 내적시킨 결과는 4입니다. 설마 계산이 틀리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4예요. 그러니까 요 계산이 요것도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 진짜 되면 벡터의 내적의 계산을 벡터 내적 계산을 진짜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정의 1번 정의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같으면 좋겠습니다. 증명하려면 이게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 3차원 저기다가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 하나가 있고 여기 너무 직각인가? 뭐 이런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요게 A 벡터, 요게 B 벡터, 요게 세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AX 공간상에서 얘를 만약에 위치 벡터로 만들었다면 여기가 각각 BX, BY, BZ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끝을 잇는 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 삼각형을 만들어내요. 혹시 여러분들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 배운 적 있나요? 예, 뒤에 삼각함수 같은 거 배우면서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다닐 때만 해도 열심히 배웠던 법칙인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교과서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를 A, 만약에 요 변의 길이를 B, 요 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은 이런 게 성립한데요. 코사인 세타는 뭐랑 같냐면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과 같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삼각함수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 곱하기 요 변의 길을 우리가 A라고 놨는데 얘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저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벡터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B 벡터의 크기가 되겠네요. 요 B는 그죠? 그 다음에 분의 A 벡터, 요 A 제곱은 뭐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될 것이고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C 벡터는 요 C의 길이는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남겨두면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대수적으로.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고등학교 때 요거는 배우죠. 3차원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배우죠. 그죠? 요 점과 요 C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변 사이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bx-ax의 제곱 더하기 by-ay의 제곱 더하기 bz-az의 제곱의 루트가 되잖아요. 요게 요 변의 길이죠. 증명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요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휘리릭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요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암산만 할 거예요? 실제 계산은 안 할 거예요? 요게 지금 요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A 벡터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AX제곱 더하기 AY제곱 더하기 AZ제곱 그거 나오겠죠?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그 다음에 얘는 BX제곱, BY제곱, BZ제곱 한 거 나오겠죠? 얘를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겠죠? 루트가 벗겨지고 얘를 그럼 전개해보면 뭐가 나올 거냐면은 AX제곱 나올 거고 BX제곱 나올 건데 걔는 얘 여기 지금 빼기니까 서로 지워지겠죠? 여기 BX제곱이 있었고 여기 AX제곱, 여기 BX제곱이 있었는데 여기 전개하면 얘 BX제곱이 있고 AX제곱이 있으니까 지워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올 거냐면은 마이너스 2AX, BX가 나오겠죠. 제곱하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네? 그럼 그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2AX, BX가 살아남겠죠. 그죠? 연산을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2AX, BX가 살아남고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AY 제곱이 있고 여기 BY 제곱이 있는데
요것들은 요 빼기에 의해서 얘 제곱제곱해서 서로 없어질 것이고, 여기서 살아남는 게 지워지고 살아남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ay by는 앞에 거랑 안 지워지고 살아남는데, 예, 요 앞에 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ay by. 여기 똑같은 계산법으로 2az bz.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뭐냐면은 2가 똑같이 살아남았네요. 괄호 열고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z bz 괄호 닫고.가 살아남죠. 예, 분자가 계산하면 그게 살아남습니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예, 그리고 2를 약분시켜 볼까요? 그러면은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쪽에 살아남는 게 뭐냐면 이 숫자 2 약분시켰으니까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z bz 증명 끝이 됩니다. 예, 요 계산이 누구랑 같냐면 아까 a, b 코사인 세타랑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로 증명할 수 있냐면 j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잘 안 배워서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이 정의와 이 정의는 항상 같은 결과를 예, 내뱉어 줍니다. 적어도 3차원까지는. 자, 요 말이 중요한데요. 제가 방금 했던 그 사족 같은 말이 중요한데, 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두 벡터가 있을 때 그 두 벡터의 각이 정의가 잘 되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크기를 재라고 하면 반장을 노리시죠. 예, 그거 어떻게 재? 2차원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2차원 벡터에서 얘에서 2,3과 마이너스 1,4라는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2,3이니까 여기까지 갔을 것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4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이 두 벡터의 각을 제시오라고 한다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인데 잘 정의가 되죠? 그런데 이 각의 크기를 실제로 재라고 하면 잘 모르겠죠. 각도기를 재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죠. 예. 그래서 보통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아까 A 내적 B가 뭐랑 같냐면 뭐가 원래 정의였냐면 A 벡터, B 벡터, 코사인 세타로 이게 정의가 된다고 했었죠. 이걸 거꾸로 활용을 해서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A 벡터, B 벡터 분의 A 내적 B로 정의합니다. 정의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2차원하고 3차원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분자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A 내적 B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원소끼리 곱해서 더해요. 그거를 분자에다 놓고 분모는 그 벡터 두 개의 크기 이건 또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걔를 분모에다 놔요. 그래서 그거 분의 이거 하면은 그게 코사인 세타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타는 거기다 이제 코사인의 역함수 취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게 벡터의 내적의 성질을 이용해서 거꾸로 코사인 세타를 계산합니다. 약간 좀 그런 면이 없잖아요. 이게 정의인데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이걸 정의할 수 있는 건데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그걸 거꾸로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야 된다고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3차원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3차원에서도 두 벡터의 각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심지어 4차원으로 만약에 벡터가 확장됐다 칩시다. 2차원은 알겠죠, 그죠? 벡터의 각이 저렇게 정의될 걸 알아요. 3차원도 공간상에다 이렇게 그으면 두 개의 반직선이 생기고 두 개의 사이 각이 생깁니다. 4차원은 이상하죠? 4차원은 일단 벡터를 그릴 수가 없어. 그죠? 우리는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 벡터는 일단 그리기가 실패합니다. 그리는 게 안 되니까 당연히 그 두 개 사이의 각도 정의가 안 되겠죠. 그려야 뭘 정의를 하고 말고 하지. 각이 정의가 안 돼요. 그러면 4차원 벡터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각도 못 그리는데 각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해? 어떻게 계산해? 근데 그때 벡터의 크기가 4차원이 넘으면 아예 코사인 세타를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4차원 이상이 되었을 때 그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4차원이 됐든 5차원이 됐든 우리는 벡터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고, 그죠?
지웠네? 여기 아까 해놓은 거 제곱해서 다 더해서 루트 취하면 되니까 5차원이 됐든 뭐 몇 차원이 됐든 우리는 그 벡터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고 내적도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 곱해서 더하면 돼. 그럼 그게 벡터의 내적이 되니까 10차원 벡터의 내적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분의 이거 계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몇 차원 벡터가 오더라도 그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은 못 그릴지언정. 그래서 우리가 4차원 이상의 벡터에서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아예 이런 식으로 정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3차원 상에서는 이게 2차원과 3차원까지는 이게 벡터의 내적을 이용한 계산법이 되는데 4차원 이상이 가면 아예 이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2차원하고 3차원일 때의 이야기고요. 이게는 4차원 이상에서는 아예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각을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각을 이렇게 예쁘게 잘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 두 가지 정의를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두 번째 정의를 잘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정의가 어떤 벡터의 그림으로서의 정의를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벡터가 있고 다른 벡터가 있으면은 그 다른 벡터를 그 벡터 방향으로 분해해서 그러니까 그 벡터와 평행한 방향, 좀 더 수학적인 표현을 빌면 주어진 원래 첫 번째 벡터의 방향과 평행한 방향과 그것의 수직한 방향 두 개의 벡터로 분리해내서 이 평행한 벡터의 성분만을 따내는 거죠. 얘의 길이 곱하기 그래서 원래의 길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고등학교 때도 사실 이렇게 배워요. 고등학교 그 기하 벡터 단원을 보면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니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배우는데 각각의 것들이 의미가 사실 전혀 다릅니다. 얘는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요런 관점에서 출발한 거고 하나는 왜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의하고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가 되고 그 두 개가 사실은 같고 항상 같고 적어도 3차원까지는 항상 같고가 됩니다. 어떤 두 벡터가 오면은 계산하는 거 이제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숫자 하나를 예를 들어 보여줬고요. 뭐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노트에 있으니까 예제를 적어주면 어떤 A 벡터가 3, 6, 9로 되어 있고 B 벡터는 마이너스 2, 3, 1이라고 주어진다면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3의 제곱, 6의 제곱, 9의 제곱 하면 됩니다. 그죠? 뭐 얼른 계산하면 369 숫자가 예쁘죠? 3의 배수. 그러니까 여기서 9에서 3 끄집어내서 9, 여기서 3 끄집어내서 9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3루트 14이 됩니다. 아까 1, 2, 3에다가 3배한 거랑 똑같습니다. 1, 2, 3이 크기가 루트 14였으니까 369는 그에서 3배 한 거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B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돼서 얘는 루트 14가 됩니다. 1, 2, 3 제곱하면 되니까 1, 4, 9 돼서 더하면 루트 14가 됩니다. A 내적 B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 내적 B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나온 결과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산하면 마이너스 6, 그죠? 두 번째 계산하면 18, 마지막 계산하면 9가 되니까 27 빼기 6이니까 21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A 내적 B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빌면은 A 벡터의 길이가 있었을 것이고 B 벡터를 A 벡터에다 수직한 방향으로 해서 이 길이를 서로 곱하면 21이 나왔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누군가 만약에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다면 A 벡터, B 벡터 분의 A 내적 B 해가지고 3루트 14 곱하기 루트 14분의 21 해가지고 루트 14, 루트 14 곱하니까 14 곱하면 3 하면은 42분의 21, 2분의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되겠나요? 뭐 각의 크기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60도? 아니다, 30도가 되겠죠. 자,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크기를 정의하고 나면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벡터의 내적 계산은
교환 법칙과 분배 법칙을 만족합니다. 뭐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A 내적 B는 B 내적 A와 같고, 그죠? 당연하게 그렇게 되죠. 우리 지금 하는 계산에서 A, B가 순서가 바뀐다 한들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죠. 곱해서 더하는데 곱하기가 앞뒤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예,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A, B 코사인 세타를 생각해봐도 A, B 코사인 세타나 B, A 코사인 세타나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얘는 순서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B 플러스 C 이렇게 하면은 얘는 A 내적 B 더하기 A 내적 C와 같습니다. 사실 얘는 좀 증명을 해봐야 되겠으나 간단하게 뭐 머릿속에서 하면은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아까 우리 숫자 가지고 하는 계산을 생각해 보면은, 예, B가 BX, BY, BZ, C가 CX, CX, CY, CZ 해가지고 두 개 더해가지고 곱하기 하나, 예,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이렇게 더하나, 뭐 당연히 같겠거니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게 뭐냐면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해. 뭐 알겠어가 되는데, 이렇게 내적을 했을 때 우리가 요 내적의 계산을 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어떤 벡터가 주었다 칩시다. 어떤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얘가 예를 들면 공간상에서 우리가 좌표 말고 그냥 화살표로 띡 그렸다 칩시다. 화살표로 띡 적당히 줬어요, 벡터를. 자, 그랬을 때 얘가 X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나아갈 것인가를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Y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나갈 것인가, Z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나갈 것인가를 요 내적 계산을 이용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자, 요 A 내적 B가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은, A의 B방향으로의 B방향과 평행한 혹은 B방향으로의 똑같은 말입니다. B방향으로의 혹은 B와 평행한 방향. 뭐 요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크기 곱하기 B의 크기였습니다. 그죠? 예, A 내적 B가 그림으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예, B 벡터를 두고, 예, K의 크기 곱하기 A 벡터 중에서 B와 평행한 방향의 길이였었죠. 그죠? 예, 걔 두 개를 곱하는 거였습니다. 아, 제가 가리고 있었네요. 예,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A 내적 B를 B의 크기로 나눠봅시다. 숫자 위아래 분자 분모 둘 다 숫자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 가능합니다. 위에도 숫자고 밑에도 숫자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뭘 뜻하게 되냐면은 B의 크기를 나눠줬으니까, 여기서 여기 할 때 B의 크기를 나눴으니까 요거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나눠주면 되니까 A의 B 방향으로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네, 요거 약분됐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다시 써줄 수 있냐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A 내적 B 벡터 크기분의 B 벡터.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네, 요게 어쨌든 얘는 스칼라니까 나중에 나눠주나 미리 나눠주나 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 계산을 하면 뭘 알 수 있냐면은 A 벡터가 B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의 크기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다시, 지금 여기서 논지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내적이 왜냐면 A가 B 방향으로의 얼마만큼 갖느냐 곱하기 B 벡터의 크기가 내적의 정의였으니까, 그럼 B 벡터의 크기를 나눠줘 버리면, 그 결과에서 똑같이 B 벡터의 크기를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뭐만 살아남냐면 A 벡터가 B 방향으로는 B와 평행한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의 길이인가, 그거만 남게 되겠죠. 요거만
남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얘는 자세히 보면은 어떤 임의의 어떤 벡터가 오더라도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눴네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스칼라를 곱하는 거나 나누는 거나 똑같으니까 스칼라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스칼라를 나눈 거네. 자, 비벡터가 있는데 어떤 의미의 비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쟤를 자기의 크기로 나눴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곱하거나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도 방향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원래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원래 방향은 유지하고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일까? 얘도 벡터죠. 얘도 벡터입니다.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봤지만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고 나눠봐야 결과는 벡터입니다. 얘도 벡터인데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오, 예,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한 번에 답이 나옵니다. 이 벡터의 크기는 무조건 1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벡터의 크기가 10이었다 치면 그 벡터의 크기 10으로 나눠줬으니까 무조건 1이 되겠죠. 원래 벡터의 크기가 7이었으면 7로 나눴으면 7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예, 크기는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 벡터는 새로운 이 벡터는 뭐냐면은 요 벡터는 말로 쓰면 얘는 b와 원래 주었던 b와 평행하고 크기가 1인 벡터가 됩니다. 그죠? b와 평행하고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크기가 10이면 10으로 나눴을 거고 크기가 7이면 7로 나눴을 거고 크기가 3이면 3으로 나눴을 거고 크기가 0.2, 0.1 나누면 무조건 1이 되겠지. 그죠? 우리가 요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크기가 그렇죠. 어느 벡터든지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예, 무조건. 어떤 벡터가 뭐든지 간에 크기가 1이면 걔를 무조건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고 무조건 크기가 1이면 우리가 그걸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유식한 말로 뭐라고 다시 쓸 수 있냐면 얘는 b와 평행한 단위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혹은 b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어떤 방향으로든지 그 방향 궁금한데 그 벡터하고 벡터 하나 잡고 걔의 길이로 나눠주면은 그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벡터인데 길이는 1로 줄어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올 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 없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냐면 요 비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표기하냐면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의 평행한 단위 벡터에다 우리가 보통 요 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웃음? 웃음이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hat 그렇습니다. 모자예요. hat 비햇이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hat을 올리면 얘는 무조건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합니다. b와 평행한 크기가 1인 벡터가 되는데 그래서 결론 뭐가 되냐면 끝날 때가 됐네요. a 내적 b hat을 하면 a 내적 b hat의 결과가 뭐냐면 이거는 a 벡터의 b 방향으로의 크기가 되는 거죠. 요 계산을 하면 이게 뭐냐면은 얘가 이거가 되는 겁니다. a 벡터의 b 방향으로의 크기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벡터가 이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는 얼마나 뻗어나가는 건지 궁금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굳이 x, y, z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머릿속에 아무 벡터나 떠올려 봅시다. 얘가 이쪽 방향으로는 얼마나 간 건지 궁금해. 이 벡터를 이렇게 갔을 때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이 방향으로는 얼마나 간 거지? 라고 궁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계산해내서 얘와 그 단위 벡터를 내적시키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 방향으로 얼마나 간 건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A의 B 방향으로의 크기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든지 어떤 벡터가 주어져도 그리고 어떤 방향이 주어지더라도
그 벡터가 이 방향으로는 얼마나 간 거지? 라고 계산하려면 요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벡터도 상관없고 이게 어떤 방향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흔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이게 요 단위 벡터가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을 붙이면 뭔가 좀 특별한 계산이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굳이 그 방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임의의 방향으로 어떤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임의의 방향으로 얼마나 나갔는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이게 되고 이게 내적을 활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산 중에 하나입니다. 내적을 써먹는. 예. 내적을 이렇게 써먹는 거죠. 어떤 방향 하면은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그게 뭐 어떤 뭐 족이 나왔네. 예, 이 벡터가 예를 들면 이 벡터가 이 방향으로는 얼마나 간 거니? 라고 물어보려면 첫 번째 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만들면 됩니다. 이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크기로 나눠주니까 루트 14분의 1 마이너스 2,3,1이 되겠네요. 그죠? 요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떼적시켜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 벡터가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나아간 거니? 라고 하는 데 답이 됩니다. 오케이? 예, 이게 내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계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마저 또 이어서 다른 계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의 내적을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3차원상에서 운동을 보다 잘 기술하기 위해서 숫자 3개를 그냥 순서 맞게 한 덩어리로 모아놓은 것이 벡터입니다. 뭐 그 숫자는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뭐 2개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거는 3차원 벡터, 3차원 공간상에서의 모션을 우리가 기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때가 많기 때문에 숫자 3개를 하나로 모아놓아서 그걸 우리가 벡터로 칭하고 덧셈과 스칼라 곱이 잘 정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이 잘 성립하는 게 성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게 벡터의 본질이야. 그게 무조건 잘 성립해야 돼. 그게 본질이자 정의에 더 가까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책에 보면은 벡터 스페이스 엑시엄 공리라고 불러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만족하는 집단을 먼저 뭐 고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뭐 직관적으로 덧셈과 스칼라 곱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요하게 했던 걸로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벡터 2개를 가지고 와서 곱하기를 하는데 원소 곱한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걔네를 다 더해서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한 정의가 있었고 또 하나의 정의가 있었죠. 예, 뭐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이게 말이 되게 길지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연습하셔서 여러분들로 충분히 이 말을 재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생이 있으면 동생에게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이 말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주어진 두 벡터가 있을 때 하나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벡터를 그 원래 벡터에다가 그림자를 내려서 사형시켜서 나온 그 벡터, 그 2개의 벡터의 길이를 곱해 라는 식으로 내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개는 우리가 뭐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런 게 있다 치자 라고 하면은 증명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 문 닫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벡터의 내적을 알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벡터 공간상에서 이렇게 쭉 가는 그 화살표 혹은 그 스텝이 이쪽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간 건지, 이쪽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간 건지, 뭐 이쪽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간 건지를 계산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뭐 지난 시간 노트에 있을 테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어떤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시키면 결국 이게 지금 요 B의 길이랑 A가 B 방향으로 B와 평행한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는가를 나타내는 거니까 A 벡터와 B 벡터가 있으면 이게 지금 뭐냐면 얘는 A의 B 방향으로의 길이 곱하기 B의 길이. 그 벡터의 길이와 크기는 뭐 그냥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어떤 주어진 벡터의 길이나 주어진 벡터의 크기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A 벡터랑 얘를 B 벡터의 크기로 실제로 나눠주면 그냥 요 길이까지만 나오게 될 것이고, 그죠? 예, 우리가 얘를 그래서 뭐라고 쓰기로 하냐면은 어떤 의미에 주어진 벡터일 텐데, 예, 걔를 자기 길이로 나눴으니까 얘의 길이는 무조건 1이 되어서 얘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는 이렇게 우리가 위에 햇을 씌워줬었고, 예,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국어로는 예, 단위 벡터, 영어로는 유닛 벡터 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계산을 하면은 A 벡터가 B 방향으로 얼마만큼 뻗어나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의의 방향이 주어져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A 벡터가 2,5,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주어다 치면은 그게 뭐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뭐 2,5, 적당히 벡터를 머릿속에 하나 공간을 그려봅시다. 그게 뭐 1,2,1 방향으로 뭐 완전히 생뚱맞은 방향일 때 그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뻗어나간 거냐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1,2,1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를 찾아내면 됩니다. 어떻게 유닛 벡터를 찾아내냐면 그것을 길이로 나눠주면 되죠. 1, 2, 1의 길이로 나눠주면 됩니다. 1, 2, 1은 제곱하면 제곱해서 더하면 6이 되니까 루트 6으로 나눠줬다면 그게 1, 2, 1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 단위 벡터가 될 것이고, 걔랑 아까 그 벡터를 내적시켜서 나온 그 내적의 결과가 얼마냐면은 그쪽 방향으로 얼마큼 뻗어나갔냐 하는 거죠. 벡터의 내적은 참고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수가 언제 나오냐면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A 내적 B가 이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AX, BX, AY, BY, AZ, BZ 이렇게 정의가 됐었는데, 생각해보면은 뭐 그럼 적당히 얘가 양수, 음수이면 누가 봐도 다 곱하여 음수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더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아도 길이는 양수고 얘도 길이가 양수이긴 하지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곱하다 보면은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생각해보면 요 밑에 거를 생각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음수가 나오냐면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나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길이는 양수여야 할 테니까, 길이는 무조건 양수일 테니까 안 될 거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가 음수를 내면 오직 유일한 가능성은 얘가 음수일 밖에 없을 것이고, 코사인 세타가 언제 음수냐면은 세타가 90도 이상일 때, 그죠? 코사인은 0부터 90까지 양수고 90 넘어가서 180까지는 음수이니까, 180도까지는 음수니까 그 둘이 이루는 각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보다 커지게 되면 그러면은 내적의 결과는 음수가 됩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180도보다 다시 커지면 어떻게 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은 생각해 보면은 A, B가 있으면 요것도 각이면 요것도 각인데, 그럼 우리는 둘 중에 당연히 18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리가 보통 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각의 크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180보다 작은 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80도보다 작은 게, 왜 자꾸 180이라고 그래? 180도보다 작은 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 말로 생각하면은 A 벡터가 B 방향으로 얼마만큼 뻗어나갔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B 벡터를 연장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원하는 그 벡터이죠. 그러니까 요 지금 요 좀 두껍게 칠해놓은 요게 지금 결과가 뭐냐면 A 벡터의 B 방향으로의 사형이 되겠죠. 혹은 뭐 B와 평행한 성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B와 평행한 성분 뭐 이렇게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게 이렇게 B와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될 수 있겠죠. 당연. 그리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언제냐면은 두 개의 벡터를 내적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벡터의 내적이 0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언제 0이 되냐면 두 개가 수직인 경우. 두 개가 딱 수직이 되면 A 벡터가 운이 좋게 아까 여기서 딱 이렇게 됐다면
얘가 수직이 됐다면 그러면은 요 A 벡터는 B 방향으로의 성분이 하나도 없죠. 그림자를 내리면 제로 벡터가 돼버리겠죠. 이 경우에는 내적을 시키면 제로가 됩니다.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코사인 90도,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내적 결과가 0이 됩니다. 이런 경우만 있을까요? 두 벡터가, 그럼 거꾸로 물어볼까요? 두 벡터가 수직으로 만나면 내적은 0입니다. 그죠? 이거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0이면 반드시 두 벡터는 수직으로 만나나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발레. 맞다면, 항상 수학에서 하는 말이죠. 맞다면 증명을, 아니라면 발레를. 자, 제가 한 걸 지금 수학적인 기호로 써볼까요? A와 B가 직교합니다. 아, 굉장히 멋있네요. 90도로 만나는 걸 직교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직교하면 A 내적 B는 0이 됩니다. 그런데 A 내적 B가 0이면 이건 맞습니다. A 내적 B가 0이면 A와 B는 반드시 직교할까요? 머릿속에서 막 발레를 찾아봐야죠. 두 벡터가 내적이 0인데 그러니까 요게 0이거나 요게 0인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직각으로 안 맞나? 이런 경우가 있는 생각해보면 됩니다. 있을까요? 웬만한 경우는 없을 것 같죠? 이게 0이라면 아까 했지만 왜 길이고 이게 그러니까 0이 되면 코사인 세타가 0이 될 것 같고 그럼 세타가 2분의 파이밖에 안 되겠네.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발레가 있습니다. 언제가 발레냐면은 A 벡터 또는 B 벡터가 0일 때. 이 벡터 중에 어느 하나 혹은 뭐 두 개 다가 0,0,0이면 그것도 벡터인가요? 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벡터입니다. 안 가는 것도 벡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만 벡터가 아니라 아무 데도 안 가도 0,0,0도 당연히 벡터입니다. 그 유식한 말로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더하나 마나 똑같이 되는 그 항등원, 걔도 벡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0벡터는 뭐 당연히 그림으로 그리면 뭐 점 하나가 될래나? 화살표 길이가 안 나오겠죠. 점 하나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얘랑 직각으로 만나나 안 만나나 자체를 얘기를 못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직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이 0이 되면 반드시 직교하냐? 그 5호입니다. 직교하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어느 한 벡터 혹은 둘 다가 0벡터인 경우가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거 말고 딴 건 없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벡터의 내적인데요. 자, 요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 나갑시다. 자, 우리는 어떤 벡터가 뭐 여기다 쓸까요? 자, 우리는 A 벡터가 이렇게 쓴다고 지금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AX, AY, AZ. 그래서 X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얼마, Z 방향으로 얼마. 요 성분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지고 세 개를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뜻하는 말이 뭐냐면 이 벡터는 X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냐면은 AX만큼 가는 거죠. 그죠? 애초에 이 벡터가 시작이 그랬어요. Y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는 거냐면 AY만큼 가고 Z 방향으로 AZ만큼 갑니다. 애초부터 뭐 당연한 말씀 왜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X 방향으로의 뭐 요거를 그래서 요 벡터의 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요 똑같은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를 벡터의 내적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X 방향으로 얘가 얼마만큼 갔는지 알려면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랑 내적을 시켜보면 됩니다. 그죠? 이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는지 알려면은 그 방향의 단위 벡터랑 내적 시켜보면 된다면서? 그죠? 그러면은 X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는지 알려고 한다면은 X 방향의 단위 벡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X 방향 단위 벡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벡터의 노테이션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X 방향으로 한 칸 가고 Y 방향으로 Z 방향으로 안 가면 되겠죠? 그럼 그게 X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가 될 겁니다. 길이는 1이어야 되니까 한 칸만 가면 되겠네요. 뭐 다들 알고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거겠죠? 1,0,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1,0,0이라고 쓰면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면 우리가 굉장히 자주 나와서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알파벳 I를 씁니다. 요 벡터에 나가는 이름을 붙여요.
A, B, C 하는 것처럼 이름을 붙이는데 이 x방향의 단위 벡터에다가 우리가 굉장히 자주 나와서 i라는 이름을 자주 붙입니다. 그 위에 단위 벡터니까 모자를 씌워줍니다. 이렇게 쓰면 얘는 i 벡터는 뭐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a 벡터는 뭐죠? 그러면 당연히 그걸 정의한 사람 마음이죠. 뭐 2, 5,-3일 수도 있고 1, 2, 3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단위 벡터 i가 뭐죠?라고 하면 모두가 안다는 뜻입니다. ijk는 i 다음에 j이고 그 다음에 k예요. 이거는 모두가 그렇게 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이 벡터 이름을 붙일 때 ijk는 그럼 쓰면 안 됩니다. 일종의 약속된 그 단어에 가까워요. 요 i 벡터는 x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일빵빵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가 아까 얘기했지만 x방향으로 얼마만큼 나아갈 것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랑 내적시켜서 그 결과를 보면 되겠죠. 내적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그런데 ax랑 1이랑 곱하면 ax. 그 다음엔 근데 두 개가 0이니까 곱하기 0 곱하기 0 다 더하면 ax. x방향으로 진짜로 ax만큼 가는 거군. 얘가 이상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야. 맞는 답을 알려주는 거야. 라는 걸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할 수 있겠죠. y방향 단위 벡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0, 1, 0이 될 것이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J하고 위에다가 모자를 씌워줍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Z방향 단위 벡터는 Z축을 따서 0, 0, 1 하고 얘는 알파벳 K 위에다가 햇을 씌워주게 됩니다. 요 ijk는 그래서 각각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길이가 1인 1빵빵, 빵1빵, 빵빵1을 가리키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 얘네끼리는 무슨 성질이 성립하냐면요. 이런 게 됩니다. 자, i 내적 i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i 내적 i는 얼마일까요? 1이죠. 1빵빵이랑 내적시키니까 그러면은 곱하면 1이고 그 다음엔 0이고 그 다음엔 0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같은 자기 자신을 내적시키면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게 자기 길이의 제곱이 나왔었죠. 그게 요거 정의의 출발점이기도 했었습니다. 벡터를 내적시키면 자기 자신끼리 내적하면 결과가 누가 나오냐면은 자기 자신의 길이의 제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근데 단위 벡터니까 길이가 1이니까 제곱하면 1이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얘도 1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뭐 당연히 1이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는 얼마가 될까요? i랑 j랑 내적시키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왜냐하면 i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j니까 내적시킨 계산은 숨도 안 쉬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보여줬어요. 숨 참는 동안 하는 법. 곱해서 더하면은 0, 0, 0이니까 0이 될 겁니다. 얘는 0이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벡터의 내적을 계속 요거 아니면 요거로 계속 보여줄 건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길이 그 다음에 얘 사이값 하면 되는데 x방향이랑 y방향은 서로 직각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90도 하면 0이 될 테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90도 0 하기 때문에 얘가 0이 나와 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가 두 개를 서로 바꿔도 당연히 0이겠죠. 왜냐하면 벡터의 내적은 유식한 말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여기서 순서를 바꿔도 아무런 차이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ij만 특별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j랑 k랑 내적해도 0이 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두 개의 순서를 바꾼 k, j 해도 0이 됩니다. j, k 될 뿐 아니라 당연히 k, i도 됩니다. k, i 되니까 i, k도 당연히 될 것이고 0일 것이고. 자,
그 참고로 요 알파벳 순서를 붙일 때 알파벳 순서대로 붙이는 게 조금 친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I, J, K 붙일 때 I, J는 자연스러워, 좋아. J, K, 자연스럽지. K, I? 이상하잖아. K니까 알파벳이 느리잖아. I가 다음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I, K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한국어로는 제가 아직 몰라 순환구조인가요? 한국어로 순환구조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영어로는 사이클릭 오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대로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I, J, K, I, J, K, I, J, K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대로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혹시 이렇게 다항식의 인수분해 이런 단어 볼 때 이런 거 많이 봤었을 겁니다.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라고 쓰지 XZ라고 굳이 잘 쓰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지라고 하면 이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클릭 오더로 쓰기를 좋아해서 KI가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돌아가는 순서예요. 이거 굉장히 나중에 많이 쓸 겁니다. 알파벳 돌아가는 순서. 오늘도 아마 한번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파벳 돌아가는 순서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요게 이제 단위 벡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이렇고요.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배워서 그럼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뭔가 했겠죠. 그죠? 자,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보통 어디다 써먹냐면요. 응용.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은 운동에너지, 물리할 때 주로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운동에너지. 어떻게 쓰죠, 운동에너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운동에너지가 얼마냐면은 mv 제곱 이렇게 되죠. 요거는 지금 1차원일 때겠죠. 그죠? 1차원으로 운동할 때 이렇게 될 겁니다. 3차원으로 운동할 때는 얘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3분의 1 안 씁니다. 그럼 6분의 1인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2분의 1 똑같고요. m까지 똑같습니다. 요 m은 질량이라서 2차원상에서 움직일 땐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X방향의 속도, Y방향의 속도, Z방향의 속도 제곱제곱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축 방향으로의 운동에너지, Y축 방향으로의 운동에너지, Z축 방향으로의 운동에너지를 그냥 다 더해주면 얘네 전체 운동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지금 3차원이 되는데요. 얘 보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거죠. 요 괄호 안에 있는 걸 보면 어머, 이거는 이거 아닌가? 라는 게 떠오르면 좋을 겁니다. V 벡터가 있어서 걔의 내적 결과. 이렇게 써도 되겠죠. 어떤 V 벡터, Vx, Vy, Vz에 서로 자기 자신을 내적시키면 이렇게 결과가 되겠죠. 그렇다더라. 3차원 상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쓸 때 내적을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다더라. 있고요. 동그라미 1번을 썼으니까 동그라미 2번이 있는 겁니다. 일과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물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혹시 고등학교 때 공통물리 요새는 뭐라고 해요? 공통과학, 일반과학 뭐라고 그러나요? 통합과학. 통합과학 할 때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가방 들고 이렇게 털레털레 걸어갈 때 여러분이 한 일은 얼마일까요? 대표적인 예제로 나옵니다. 이때 한 일이 얼마죠? 가방을 들고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내가 한 일은 얼마일까요? 가방의 무게도 안 알려주고 걸어간 길이도 안 알려주고 일을 계산할 수 있나요? 인가요? 얼마죠? 내가 한 일은? 가르쳐줄까요? 지구상에서 가방이 1kg고 내가 한 5m쯤 걸어갔다 칠까요? 그럼 제가 한 일은 얼마인가요? 가방은 1kg, 걸어간 길은 5m. 5줄인가요? 가방은 1kg, 중력가속도는 10이라고 칠까요? 중력가속도는 10, 가방은 1kg, 걸어간 길이는 5m. 그럼 내가 한 일은 얼마인가요? 0이라고 어선가 배운 적 있지 않나요? 영화에서 쓰는 표현이죠. 맥거핀이라고 다 쓰잘데기 없는 숫자였었습니다. 0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힘은 지금 수직 방향으로 가방이 안 떨어지게 매달고 있으니까 수직 방향을 들고 있는데 내가 얘를 들고 이동한 거리는 이쪽 방향이어서 얘랑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면 한 일이 0이네 이런 이야기를 어서 얼핏 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억울하지 않나요? 가방 들고 가면 진짜 힘든데 한 일이 0이에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한 일이 0이랍니다. 그때 우리가 일과 에너지 할 때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썼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썼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게 통합과학 때 나왔더랬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코사인 세타가 90도였기 때문에 한 일이 0이 됩니다. 예, 이거 보면은 떠오르지 않나요? 예, 이게 이거였구나. 사실은 이게 됩니다. f 벡터, f도 힘이니까 벡터인 거고 s 이동한 것도 3차원상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벡터인 거고 두 개를 서로 내적시킨 결과가 내가 한 일 워크가 됩니다. 그 두 개를 내적해서 나온 스칼라, 일은 스칼라죠. 일, 에너지 다 스칼라입니다. 바로 이게 사실은 요 두 벡터를 내적시켜서 얻은 결과가 내가 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90도였을 때 한 일이 0이 됐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좀 이따가도 또 벡터 내적이 어떻게 써먹는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질문 없나요? 벡터의 내적 배울 때가 그래도 행복합니다. 지금 배우는 건 조금 귀찮습니다. 써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벡터의 외적으로 가봅시다.